안녕하십니까 도배원 회원 여러분. 자, 오늘은 45페이지 머리 파트 3 해가지고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는 크게 세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소의 인식과 입지 결정이라는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으로서는 도시 체계와 내부 구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지역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로, 그래서 토탈 제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일단 목차를 섭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가서 한번 대표적으로 제1장 장소의 인식과 입지 결정으로서 우리가 장소의 인식과 입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확인해 둘 거는 장소의 특성이라는 게 우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장소의 특성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그러면 장소의 인식의 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소의 인식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개인의 장소 인식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장소 인식은 개인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주관적이며 장소에 대한 인식의 범위, 즉 선호 지역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집단의 장소 인식은 대표적으로 주관적인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6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잡는다면 장소 인식의 차이로서 개인의 장소 인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의 장소 인식에 대해서 그것만 잡아두신다면 이 46페이지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46페이지 인식, 참고사항으로서 장소의 입지가 있는데, 자, 경제적 입지가 있어요. 경제적 입지는 뭐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과 확보의 중요, 장소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서 입지 선정의 적정성이 좌우된다는 게 대표적인 경제적 입지가 되겠고요. 심리적 입지는 만족의 개념 중요, 만족이라는 거죠. 개인의 만족, 심리적으로.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장소에 대한 선호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46페이지와 관련돼서 참고사항 한번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합리적인 입지 선정으로서 47페이지 2가 있죠. 자, 이 번과 관련돼서 합리적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개인의 주거, 개인의 주거의 입지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개인의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자연 환경입니다. 쾌적한 공기, 수려한 경관, 이렇게 바로 자연 환경의 입지 요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연적 환경의 문제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이겠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회 문화적 환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문화적 환경이 있다라는 거. 자, 개인과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그러면 개인의 입지 결정으로서 자연적 환경과 경제적 요인과 소득 수준, 대표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대표적인 의미, 이 세 가지가 바로 개인의 주거의 입지 요인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통 칠학의 입지 요인과 입지 변화로서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연적 입지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지형이라는 게 있죠. 지형과 관련돼서는 배산 임수, 등배자,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 그래서 배산 임수 칠학의 형성이 돼 있고, 대표적으로 평야 지역이 있죠. 경기가 넓고 비옥한 곳, 이거는 뭐예요? 곡식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형상의 지형상은 이제 변환점이 있죠. 산록이나 꼭꼭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지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입지의 어떤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물과 관련돼서, 자, 물 상당히 좀 요즘 시점이 가물어져 있죠. 그러면 물을 얻을 수 있는 득수라는 겁니다. 득수. 물이 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물을 피할 수 있는 피수. 득수와 피수에 대해서 칠학 구조가 형성, 즉 입지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과 관련돼서 득수. 그러면 제주도에서 뭡니까? 제주도는 우리가 이제 하산에 이르러서 현만지대죠. 그러면 물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류 지역에서 용천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칠학 구조가 형성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성상지도 대표적으로 용천대 칠학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와 성상지의 대표적인 것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득수라는 겁니다. 얻을 득자죠.
피수, 물을 피한다. 홍수 위험이 적은 곳에 입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범나무인가, 그 다음에 삼각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연 제방에 입지를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피수하기 위해서 털을 돋아야 되겠죠. 그래서 터 움집이라는 게 있고, 파수대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자연적 환경과 관련돼서, 입지 조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형과 물, 득수와 피수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연적 입지, 자연적 입지 조건으로서, 그래서 지형과 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입지 조건이죠. 입지, 대표적으로 입지 조건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사회 경제적 조건은 뭐냐? 그래서 사회 경제적 조건은 뭐냐라는 의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자, 현재 사회 경제적 조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이겠죠. 교통이 방봐야죠. 자, 교통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건 칠학이라든지, 그래서 역삼동이 역이라는 거죠. 옛날에 좋지언 그 바발 그다음에 신막 말죽거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진 칠학으로서 마포, 도진, 포죠. 그래서 삼전도, 노량진, 마포, 포죠. 신흥교통 칠학으로서 일단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서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교통이라는 거죠. 교통이 이제 발달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두 번째 방어라는 게 있어요. 방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진촌이라든지 백영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칠학이라는 게 세 가지 의미의 방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자연적 입지 조건과 대표적으로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서 입지 조건을 살펴본 바에 의해서 입지 조건의 변화는 어떻게 점차 변하고 있느냐? 그러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적 조건의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 자, 교통과 그 다음에 칠학과 거리, 그 다음 직장과의 거리, 경제적 능력 등 사회적 경제적 공경과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게 대표적으로 입지 요인의 변화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 입지 조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 47페이지를 우리가 봤고요. 자, 48페이지 우리가 농업의 입지 요인과 변화.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적 입지 요건. 농업은 뭡니까? 우리가 자연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자연적 입지 요인으로서 지금 48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가로 1번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요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지형, 토양의 비역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 입지 요인으로서는 시장의 접근성이 농산물을 우리함으로써 시장성의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고, 네 번째 여건, 교통 여건이 풍부해야 되고 농업기술과 경제적 발전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3번 티네이 농업 입지 이론 요거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3번 티네이 농업 입지 이론. 우리가 이제 티네이 농업 입지 이론은 뭐냐? 바로 농작물의 생산이 상업적일 때 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농업지역 배치와 그 요인을 규명하는 이론이 바로 TNA 농업 입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TNA 농업 입지 이론의 첫 번째 전제 요건은 자연 조건이 동일하고 중앙에 농산물의 소비 시장이 도시가 분포하는 고립국을 가정했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교통수단을 우마차와 전제, 우마차, 뭐의 소죠? 우마차와 우와, 소와 뭐다? 말과 차만 존재하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게 뭐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농산물을 도시에서 판매되며 농민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게 세 가지 전제 요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티네이 농업 입지론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놓고 전제 조건과 관련돼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이론의 전개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두시면 되는데, 이론의 전개에서 대표적으로 두 번째, 그래서 농산물의 시장 가격과 운송비에서 농업경영의 지역차가 나타나며 토지 이용의 지배압도 중심 도시에서 가까울수록 높아진다는 게 두 번째 특징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정 모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정 모형은 우리가 하천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우마차만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천이라면 배가 또 운송수단을 될 수 있다는 수정 모형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을 이용할 수 있어 운송비가 감소됨으로써 하천에 따라서 농업지역의 대상으로 배치되는 게 바로 수정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판과 관련돼서는 뭐냐? 자연 조건의 지역차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점, 운송수단을 운마차에 고정한 점, 임업이 자유농업에 급습하여 나타난 점을 현실성이 없다라는 게 티넨의 농업입지론의 대표적인 비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의 농업입지의 변화로서 농업기술이 혁신이 되고 있다. 유전자 조작과 관련돼서 그래서 시설 농업지역을 확대가 되고 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거죠. 자, 시장 조건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으로서 상품 작물의 재배 확대, 영농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시장 조건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의 입지 효인과 변화에 대해서 티넨의 농업입지 이론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놓고 또 하나 우리가 49페이지 상단을 가면 근교농업과 은교농업, 근교농업이라는 것은 도시에 가까운데 근교농업이 있다라는 거고 멀리 있는 게 바로 은교농업이 되겠죠. 자, 입지 조건으로서 근교농업, 편리한 교통이죠. 그 다음에 대소비의 대소비지 부근이라는 거예요. 근교농업은. 자, 은교농업으로서 도시 주변의 집가가 상승함으로써 멀리 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교통의 발달과 유리한 기후 조건으로서 은교농업의 뭐다 특징을 우리가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교농업의 입지 조건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와 은교농업의 대표적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교농업과 원교농업의 특징은 뭐냐? 가까운 건. 그러면 농업 경영의 특성은 경험농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가까이 있으니까 뭐예요? 상업도 할 수도 있고 농업도 할 수 있는 경험농의 비중이 높고 경영 규모가 특히 작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이 뭐예요? 집약적이라는 거예요. 토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집약적 포인트 잡고 다양한 작물 재배, 시설 원예 작물의 재배가 특이하다는 거. 시설 원예 작물의 재배, 즉 비닐하우스겠죠. 자, 분포 지역은 바로 뭐의 근교, 수도권 일대겠죠. 대도시, 부산, 대구 등 대소지 주변에 근교 농업이 뭐의 발달돼 있고, 자, 원교 농업의 특성은 뭐냐? 자, 직지 저작, 적작 농업으로서 기온 조건에 적립한 건물의 재배, 전농업의 비중이 높고, 특히 경영 규모가 크고 토지형이 조방적이라는 거. 조방적 줄 서놓으세요. 단일 작물을 재배하고 노지에 재배된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관령이나 지나간 공원의 고냉지 채소와 관련돼서 고냉지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면 남해안 일대는 대표적으로 따뜻하죠.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꽃 재배가 우리가 이제 꽃과 채소 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교농업과 원교농업의 특징을 다시 한번 나눠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48페이지와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업의 입지 효인과 변화에 대해서 꼭 확인해 놓을 거는 티넨의 뭐예요? 농업 입지 이론의 어떤 전체 요건 3개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두시고 그 다음에 근교농업과 원교농업의 특징들을 하나씩 짚어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더 배우면 여러분, 요즘 이제 뭡니까? 사회도 우리 배우고, 자, 대체적으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시험이 뭐예요? 많이 남았죠. 그래도 내년이라면, 내년 우리가 이제 뭐예요? 4월 정도의 시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우리가 기본석, 즉 교과서를 하나씩 읽어간다면,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은 우리 검정고시, 고전 검정고시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힘내자고요. 자, 그래서 농업의 입지 요인과 변화 우리가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공업의 입지 요인과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공업하면 뭡니까? 배부업체.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자, 공업에 여러 가지 이제 공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업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공업의 입지 요인과 변화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연적 요인이 있겠죠. 자연적 요인은 대표적으로 기후와 지형, 용수, 동력, 원료 등의 최근 그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기후적 요인보다도 사회적 요인이 더 크다라는 것. 2번을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소비시장. 물건을 만들면 뭡니까? 소비할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요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소비시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 그 다음에 노동력,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본, 캐피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전통, 주민의 대도시 등 최근에는 사회적 입지 여건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공업의 입지 요인과 변화에 대해서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강적 요인이 감소하고 기후적, 사회적 요인이 지금 증가 추세로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결과서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업 입지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형 자체는 뭐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유형들은 자, 원료 지향형이 있겠죠. 원료 지향 입지형은 주로 뭐냐? 무거운 것들. 가공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감소할 수 있는 시멘트.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업, 생산, 가일, 통조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원료 지향형, 입지형이 생겨야 되겠죠. 자, 시멘트를 우리가 한다면 시멘트가 생산된 지역에서 원료 지향형, 입지형이 공장이 설치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부패하기 쉬운 원료들은 바로 우리가 제조 공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료 지향형, 입지형이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시장 지형 입지형이 있어요. 제조 공장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여 그럼 대표적으로 음료 등이겠죠. 오는 바로 소비 시장의 소비 시장의 이 시장 지형 입지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료 시장이라든지 음료 제품이 변질되어 쉬운 공업, 제가 가자죠. 자, 소비자의 잦은 접촉이 필요한 공업, 인쇄 및 출판 의류, 기금속 이런 것들은 시장 지형 입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대도시 주변의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인쇄, 청량 음료 공업이 대표적인 시장 지향 입지형이라는 것. 자, 중간지 지향 입지형이 있어요. 수력교통이 만나는 항구 등에서 수송 적한 A입지, 중량 음료를 대항 운수송하거나 해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제분이라든지 제당, 설탕, 정유, 그 다음에 제철공업, 중간 지향 입지형이 되겠고요. 자, 노동지향 입지형. 노동력과 관련돼서는 노동력이 쌓여야 되겠죠. 그러면 저렴한 농력이 표방한 것으로 섬유, 그 다음에 봉제, 전자조리공업, 대표적으로 대구 구미가 되겠고요. 자, 동력지향 입지형은 생산비에 대해서 동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업으로서 알루미늄 재료는 화학비료 공업이 바로 동력지향형 입지형이 되겠고. 자, 직접지향 입지형은 뭐냐? 바로 일전 지형에 비슷한 결이 공업이 직접 많은 부품을 개량하는 조립형 공업들, 자동차, 석유, 화학공업이 대표적인 직접지향형 입지형이 되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50페이지. 그 다음 대표적으로 입지 자유형 공업이 있어요. 입지 자유형 공업들은 대표적으로 수도권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정밀기계라든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 첨단 공업이 바로 입지 자유형 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공업 입지형 분석에서 대표적으로 7가지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료지향 입지형, 시장지향 입지형, 중간지향 입지형, 노동시장 입지형, 그 다음에 동력지향 입지형, 그 다음에 직접지향 입지형으로서 그 다음에 입지 자유형 공업이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농업에서 하나 착자가 있다면 TNN의 뭐예요? 농업 입지론과 관련돼서. 그러면 공업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대표적으로 베버의 공업 입지론이 있어요.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버 입지론의 대표적인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 그 3번을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료 산지와 시장 고정되어 있으며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하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하네. 그러면 TNN의 농업 입지론과 비슷하죠. 노동력은 고르게 분배하며 임금은 지역차가 있음.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서 전제요건 3가지 한번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론의 전개로서 그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결론은 자, 우리 먼저 중간에 3번의 결론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공장은 최소 생산비 지점에서 입지한다. 운송비 지향으로서 운송비 지향론, 그 다음에 농업비 지향론, 자, 직접 지향론으로서 대표적인 3가지 이론이 베버의 공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결론이 되겠고요. 자, 비판은 자,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점, 장거리 수송의 유리함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운송비가 거리에 정비례한다는 점은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게 대표적으로 비판 결론을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자, 공업의 입지가 요즘 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하고, 자, 기계화 및 자동화,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의 변화되고 있고, 국제교류의 확대, 그 다음에 생산 방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지금 살펴본 게 바로 공업 입지론의 어떤 분석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배부의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일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입지 결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제2장이죠. 제2장. 자, 2장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자, 도시 체계와 내부 구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1번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의 도시. 자, 도시입니다. 많이 들어볼 거예요. 자, 도시와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중심지 이론이 있고요. 자, 중심지 이론과 관련돼서 동시와 중심지 이론. 자, 도시 그러면 도시의 특징, 도시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도시의 특징과 관련돼서 제한된 범위의 공간에 인구와 기능이 밀집된 것을 뭐다? 도시다. 자, 2차, 특히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으며 직업과 생활이 다양하고 인구와 유동성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시 형태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평면적 형태. 그래서 가로망의 형태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평면적 형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규칙적인 가로망, 직교형이라는 게 있어요. 직교형. 대표적인 이제 대전은 우리가 들 수 있고요. 방사형, 미관상 좋고, 방사형이라는 것은 뭐다? 여러 각도에서 뻗어나가는 것. 미관상 좋고, 주변 지역에 도시물의 접근성이 쉬우나 복잡하다. 그래서 진해, 낮은 이런 것들이 바로 방사형이 되고, 직교 방사형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적으로 어디 안산과 그 다음에 창원을 바로 직교 방사형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혼합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형태로서 건물 높이와 건물 밀도로 구분하는 게 입체라는 거죠. 도심, 건물의 집중화와 고층 건물이 있다는 가미란의 집약적 형태라는 거. 주변부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건물 높이와 밀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입체적 형태. 도시 형태는 평면적 형태와 입체적 형태가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자, 도시 활동으로서 1. 기반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기반 활동. 여기 비기반 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로 되어 있죠. 그 가를 기자로 좀 건쳐놓으면 좋고요. 기반 활동과 비기반 활동이라는 게 있고. 자, 대표적으로 도시와 중심지 이론에서 그렇게 중심지 이론 요걸 한번 체크해놓고 꼭 점검해 두셔야 됩니다. 자, 도시 분포의 규칙성,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개천 구조를 밝힌 이론이 대표적으로 자, 중심지 이론이라는 걸 마지막 줄에 밑줄을 하나 딱 끊었고요. 그럼 전제 조건으로서 자, 동질 평야지대 구매력이 같은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지역마다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하며 동질적인 교통망이 동재하고 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성립 조건이 있고 행터로서는 뭐의 당일 중심지를 언행을 이루나 동일 계층의 중심지가 여러 개 분포하는 경우 중심지 상원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행에 가까운 정육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게 중심지 이론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중심지 계층 구조로 넘어갈까요? 계층 구조. 특히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판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크고 작은 육각형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약국에 비해 병원과 같이 큰 중심지일수록 육각형의 규모가 크고 중심지 상환의 간격이 넓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병원은 병원이라는 한 기점을 해서 그 다음에 약국, 여러 기타 등성 서비스 재화가 뭐예요? 활동해 퍼져나가는 게 대표적인 중심지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중심지 이론은 이제 하나씩 정점을 해서 뻗어나가는 게 대표적인 무슨 이론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중심지 이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심지 이론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변화되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거. 인구의 증가, 경제의 활성화라는 게 중심지의 변화의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의 발달 등이 보다 대표적인 중심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와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심지 이론 관련돼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시체계라는 게 있어요. 도시체계. 도시와 도시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결망을 살펴보는 개념이 바로 도시체계가 됩니다. 자, 도시와 도시는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도시들의 집합체, 이걸 바로 도시체계라는 의미를 가져오고요. 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의 개천 구조다. 그러면 대도시와 소도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발전 단계에 따라서 도시체계, 선진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자, 선진국은 소수의 대도시와 다수의 중소도시가 고루 발전하는 균형적인 도시체계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급속한 도시화에 대해서 소수의 대도시의 인구의 기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개발도상국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53페이지 상단감 제가 정리해둔 게 하나가 있어요. 참고사항으로서 우리나라 도시체계의 특징은 뭐냐? 그래서 도시체계의 불균형 하나 줄쳐놓고요. 하나의 개천구조. 자, 서울의 가정 기능이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가장 상위 중심지에 해당하고 그 아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대전, 인천 뭐예요? 대표적으로 울산, 이게 광역시가 되겠죠.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으로 지방 중심지들이 다수 분포가 있던 개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아까 개천구조의 도시의 개천구조는 대도시, 소도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책은 대도시 기능을 분산하고 중성도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 도시체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도시체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3페이지 좀 보니까 도시의 내부 구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도시 체계를 받았으니까 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에 대해서. 도시의 내부 구조죠. 자, 도시의 내부 구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지역이 분화되고 있다. 그러면 지역 분화의 원인은 뭐냐? 요인은 바로 도시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원인이 기점이 되어 있고, 경제적 요인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과 지대. 사회적 요인은 인종, 계층, 민족, 종교 등에 대한 주거지역의 변화되고 있다는 것. 자, 지역 분화 과정에서는 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기능이 접근성과 지대가 높은 도시로 집중하려는 경향을 뭐라고 하느냐? 집심성이고, 자, 지가가 싸고 접근성이 낮은 애각에 입지하는 것, 대표적으로 주택이라든지 공장과 학교는 이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화 과정은 집심성과 이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 구조에서 특히 이제 도심 구조, 그다음에 CBD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잘 확인해 둬야 돼요. 대표적으로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 요거 CBD, 중심 업무 지구로서 요거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 중심의 이치, 즉 접근성, 지가가 최대임으로써 토지용이 집약적이며 건물의 고층적 가미라를 가져온다. 자, 기능으로서는 자, 중추관리 기능, 대표적으로 관청 회사, 금융 언론기관과 고급 서비스 기능, 백화점, 공업 3종이 집중하고 있다. 자, 대표적으로 자, 중심 업무 지구 때문에 뭐의 특징이 생긴다? 인구 공동화 현상, 교통이 혼잡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부 구조에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것은 대표적으로 확인하다는 게 뭐예요? 바로 중심 업무 지구라는 거. 요거 꼭 확인해 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중심 업무 지구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대표적으로 요거는 CBD가 되겠죠. 그러면 중심 업무 지구로서 대표적으로 인구 공동화 현상, 교통이 혼잡화된다라는 거. 그러면 도시 내부주에서 핵심은 뭡니까? 중심 업무 지구다. 53페이지 도심 그거 꼭 확인해야 돼요. 자, 중간 지역으로서 점유지대, 서비스 기능, 직업주택, 경정업이 혼재하고 있다. 자, 그럼 뒷장을 넘겨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꼭 확인하는 거 54페이지 방가로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지역, 도시적 경관과 농어촌 경관이 존재하는 것, 특히 2번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으로서 도시 무질서 팽창, 즉 스포를 현상 억제 및 녹지 보전에 대해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으로서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성행 이론, 다핵심 이론, 내부 구조 이론과 관련돼서 그 세 가지 한번 눈여겨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시와 도시 문제. 요거는 우리가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나가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